유가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상했던 그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 유가는 좀 다들 좀 걱정이 많으셨죠? 이때 당시 유가가 엄청 올랐어요. 예, 서부 텍사스 원유. 유가 계속 떨어진대요. 예, 지금 87달러까지 떨어지네요. 87.94달러까지 떨어진대요. 역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때 올라갔을 때 뭐라 했어요? 허수라고 그랬잖아요. 허수. 거래량 보라고 얘기했잖아. 허수라고 얘기했죠. 아니라 다를까 바로 떨어져 버리네요. 지금 이게 이때 당시만 해도 95.03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그쵸? 그러다 지금 87.96달러까지 떨어졌지. 근데 이거 비싼 거예요? 싼 건 아닙니다. 고유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죠? 네, 그래서 최근에 뭐 9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뭐 거의 87달러까지 떨어졌다. 저는 이제 나중에 유가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60달러까지 깨면서 내려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겠죠. 고 유가는 계속 유지되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단지 이게 상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최근에 9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는 마치 유가가 싸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여기에서 유가가 134달러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134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러다가 이제 63달러까지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반등해서 올라온 게 이제 95달러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63달러까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95달러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유지가 되기 어렵죠. 왜냐면 경기 침체의 모양새가 있잖아요. 수요가 안 따라주잖아. 수요가 따라주면은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긴 하겠는데 수요가 안 따라주는 이때는 이제 134달러까지 올라간 경우는 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경기 침체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아 디스인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에 가기 전까지는 디스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의 모양새가 있어서 수요가 따라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락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다만 이제 당장의 하락은 아니죠. 당장의 하락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네, 85달러에서 95달러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미 올려드렸잖아. 여기. 어제도 올려드렸지만 여기 써놨네. 앞으로 여기 썼네. 앞으로도 80달러에서 90달러대 뭐 그냥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85달러, 95달러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는 꼴이 되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볼 필요 없고 러프하게 봐서 80달러대에서 90달러대 이 범위 내에서 등락폭이 있기는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유가가 계속 유지될 거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빠지긴 할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는 이미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비용 부담으로 올 때가 있어요. 수요에 대한 비용 부담. 그게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발생되는 원인이거든요. 그 요번에 그 빠진 원인 있잖아요. 요번에 지금 80 몇 달러까지 빠지고 있는 거죠? 85달러까지 빠지고 있나요? 지금 87달러까지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 서부 텍사스 원유 지금 이거는 이제 CNBC 뉴스에서 따온 건데 88.82달러로 3주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이거죠.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왜 이렇게 빠진 요인이 무엇인가? 이건 저거예요. 제가 요 CNBC에 있는 것을 좀 요약 정리한 건데
요거예요. 네, 이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린다면 미국 달러의 강세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요 부담 미국 달러가 올라가고 그리고 금리가 상승해서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부담이 있어. 그러니까 수요가 부담이 있다는 거죠, 결국. 금리 상승과 미국 달러의 강세는 수요에 대한 부담. 결국엔 경기 침체라는 거죠. 예, 이런 부담이 있었고.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고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게는. 뭐 미국도 결코 좋은 건 아니죠. 뭐. 미국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라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미국은 미국 달러가 강세이고 금리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리를 인상해도 5.5%까지 인상을 해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거를 감당해 낼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고통은 수반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가 그렇게 금리를 올려도 버틸 수 있는 경제 여건이 되는 거야.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3.5%에서 더 이상 못 올리잖아요. 올리면은 0.25%만 올려도 지금 한국 경제는 부채로 인해서 부동산 쪽에 부채를 엄청나게 지금 지어놨잖아요. PF 대출에 대한 부채. 그다음에 가계부채, 특례 보금자리로 인한 뭐 40조의 가계부채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한국은 절대로 못 올리죠. 금리를. 근데 미국은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 한 번 더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0.25%더 마지막 터미널 레이트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죠. 거의 올릴 가능성이 거의 높고. 지금 패드워치에 따른다면은 아직까지는 그 올릴 확률이 높은 것 같진 않은데 CME 패드워치 예, 진짜. 너무 큰가? 너무 크지. 여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써 있네. 여기 요거는 이제 2023년 11월 1일 날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확률 예, 0.25% 올릴 확률과 뭐 야, 그다음에 50bp 올릴 확률. 그러니까 25bp 올릴 확률, 50bp 올릴 확률을 표시한 거거든요. 11월 1일 날 통화정책회의가 있으니까 이때. 그리고 12월 13일 날 통화정책회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패드워치 툴에 의하면은 네, 11월 1일 날 그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올릴 확률이 0.25% 올릴 확률이 71%라고 합니다. 그리고 50bp를 올릴 확률이 네, 28%. 그러니까 0.25% 올린다는 얘기죠. 근데 12월 달로 봤을 때는 12월 달은 더 많이 올릴 12월 달은 6 이거는 이제 50bp 올릴 확률이 예. 0.25% 50 이거는 이제 75bp 이건 거인데. 그러니까 54.7%라고 하죠, 지금. 12월 달에 올릴 확률은 그러니까 0.25% 올릴 확률이 12월 달에는 54.7%.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11월 달에 올릴 확률이 71%더 많지. 근데 제 의견으로는 12월 달에 올릴 것 같아. 12월 달에. 12월 13일 날. 이때 올릴 것 같아.
여하튼 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있는 거죠. 예, 금리 인상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란 영역이, 근데 중요한 거 그거잖아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받쳐준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한국은 그건 아니잖아. 그치? 경제적으로 그게 받쳐주지 못하니까 한국은 금리 인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미국은 달러가 강세가 돼도 금리가 상승을 해도 미국이란 나라는 받쳐준다고 경제가. 예, 경제가 받쳐준다고. 미국이란 나라는.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강세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요가 예, 그거 수요 부담이 발생하는 거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리고 여기도 또 써있지. 로이터 통신에서는 오펙의 9월 석유 생산량이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야. 여기 오펙 플러스에서 9월 석유 생산량이 2개월 연속 증가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오펙 플러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130만 배럴, 130만 배럴 이제 감산을 추진을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펙의 9월 석유 생산량은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급이 더 증가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담이 있다. 네, 이런 이유로 해서 네, 지금 유가가 큰 폭으로 거의 87달러죠. 지금은 87달러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얘기한 거잖아. 이거 허수라고. 허수라니까. 똑같아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해 드리냐면 부동산도 똑같다고. 부동산 지금 부동산 가격 올라갔다 얘기하잖아. 가격만 올라갔지 거래가 됐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부동산 그 판매업자들 있잖아. 그러니까 집을 판매하려고 내놓으신 분들 있잖아. 그 매물로 내놓은 물량이 안 팔려요. 가격만 몇 개의 그 거래만 있다고. 몇 개의 거래만. 그걸로 해서 가격이 올라갔어야 하는 거지 거래량은 안 올라갔어요. 실거래는 안 올라갔다고. 근데 뭐 부동산 가격 올라갔어요. 아, 뭐 부동산 가격 다시 받는겠네요. 가격만 올라갔지 거래가 증가 안 했는데. 그렇죠. 거래량 없이 올라간 것은 허수죠. 그리고 단지 저것 때문인 거잖아. 특례 보금자리 이론 때문에 가계 부채를 약 40조를 떠안기면서 이게 지금 건설사만 좀 좋은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사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정부가 이걸 좀 그려드릴까? 이 지금 상황이 이게 좀 약간 국민들이 약간 뭐랄까? 좀 당한 모양새가 있어요. 어떤 모양에서 당했느냐. 잘 봐보세요. 이게 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냐면은 그래서 정부에서 예, 특례 보금자리는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 이거가 지금 40조 약 40조죠. 40조가 넘죠. 근데 40조로 합시다. 네, 이거를 진행을 한 거잖아. 네, 40조. 근데 이거를 이제 누가 받아간 거죠? 이걸 받아간 게 국민이 받아간 거죠. 국민. 집을 사실 분들. 국민들. 그리고 이게 이제 가계부채로 온 거지. 부채가 빌려준 거잖아. 이게 뭐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공짜로 줬습니까? 그래 줬지. 그런데 이 돈이 또 어디로 갔어요? 이 돈이 일로 왔잖아. 근데 이 돈이 또 어디로 갔냐? 건설사로 갔지 않았어요? 분양하는 건설사.
예, 건설사로 이게 건설사의 수익이 되겠지. 이 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지금 모양새가. 음. 정부에서는 40조를 국민들한테 주고 국민들은 그 부채가 40조가 만들어진 거고 건설사들에게 국민들은 40조를 갖다다 준 거죠. 결국에는 이 돈이 어디로 간 거예요? 결국은 이 돈이 돌아서 건설사들한테 간 거죠. 현금이 간 거예요. 지금 현금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금이 중요하지. 이자를 내야 되는데. 자산이 중요합니까, 지금? 근데 이게 또 40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건 40조는 어떻게 나왔냐? 이건 저거죠. 국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국민. 국민들의 이제 세금. 세금, 세금을 거둔 거잖아. 뭐 정부가 무슨 돈을 법니까? 정부가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어차피 국민들 세금이죠. 국민들 세금을 사주를 받아가지고 특례보금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계부채로 준 거고. 아니 국민들이 국민들은 뭐야? 이게 국민들의 40조는 뭐야? 이거 국민들의 수익이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봐보세요. 좀 되게 웃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고 이거 뭐 국민들이 수익을 발생하죠. 수익이니까 국민들의 수익 아니에요? 국민들이 돈을 벌었으니까 번 건지 자산인 거지, 그치? 뭐 수익일 수도 있고 뭐 자산일 수도 있고 수익이 자산이니까. 국민들의 그 자산 수익이 그죠? 어디 갔어요? 원래는 수익이었다고. 국민들의 수익이었거든. 이 수익인데 그게 이제 정부로 갔잖아. 세금으로, 그치? 그래서 정부는 40조가 들어온 거야. 그 돈이 다시 국민들에게 부채로 지어진 거야. 원래 국민들은 40조가 자산이었어. 수익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새 갑자기 국민들은 부채를 부채로가 된 거야. 자산이 부채가 돼 버렸어요. 국민들의. 보이십니까 이게? 이런 원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국민들이 좀 많이 불쌍한 게 있어. 한국 국민들이 많이 불쌍한 상황이. 아니 국민들이 세금을 내려고 한다면 자산이 있을 거 아니야. 수익에 의한 자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세금을 낸 거잖아. 근데 그 세금을 특례 보금자리로라는 것을 명분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다시 국민들에게 줬어. 잘 봐야고요. 원래 수익이었는데 원래 국민들의 돈은 수익이었잖아. 근데 그 돈을 정부한테 세금으로 준 거고 그 정부는 그 돈을 다시 국민들한테 뭘로 준 거야? 부채로 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수익이 뭐가 됐어요? 수익이 부채가 돼버린 거야. 응? 이게 보이십니까? 국민들의 40조의 그 수익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금으로 냈어. 당연히 세금을 냈겠지. 그러면 뭐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그걸 정부는 그 특례보금자리라고 4조 원을 만들어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어떻게 부채로 준 거야. 근데 웃기잖아. 수익인데 그게 부채가 돼 버렸어요. 가계 부채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 갔어? 그 돈은 건설사로 갔어. 건설사는 어떻게 됐어? 건설사는 이게 수익이 돼 버렸어. 결국에는 이 돈이 돌아서 어디로 간 거야? 돌아서 건설사라고 간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최종 승리자는 누구야? 최종 승리자는 건설사지. 최종 승리자는 누구예요? 건설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근데 봐봐요. 이제 이게 더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더 문제가 발생되는 게 이자가 있잖아. 이자가 지금 4% 정도잖아요. 특례보금자리 이자가 4%야. 여기서 부채가 만들어졌잖아. 그 자산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집이라는 부동산이랑 잘 봐봐.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그래도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채가 들어오고 그래도 자산은 들어왔어. 그냥 돈만 간 건 돈은 갔지.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이 간 거잖아. 현금. 현금이 건설사로 갔지. 그 대신 이제 그냥 공짜로 간 건 아니고 뭔가 가게는 받긴 받았지. 뭘 받았어? 자산을 받았어. 자산. 현금을 주고 자산을 이제 가게가 받은 거죠. 국민이 받은 거죠. 근데 자산이냐. 근데 잘 봐봐. 이 자산을 만약에 뭐 20억 주고 샀다 칩시다. 20억을 주고 샀어. 그러면 앞으로 이 자산은 20억 범위에서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자산이 떨어지면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면 안 돼. 왜? 20억 주고 사는데 내가 이제 부채 내 갖고 해가지고 레버리지 활용해가지고 20억짜리 집을 샀잖아. 그러면 20억짜리 근데 그것도 뭐야? 이자 비용을 낸 거잖아. 이자 비용. 이자. 근데 이자율이 얼마야? 4%대잖아. 그치? 4% 이상이잖아. 뭐 4.5%인가? 하여튼 뭐 4%대로 합시다. 4%잖아. 근데 이자율은 떨어지지 않겠지. 이자율이 떨어지나요? 이자율은 이제 고정 이자율이겠지. 그러면 이제 이 자산이 20억을 샀어. 근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20% 떨어졌다. 20%만 떨어져도 10%만 20% 떨어지게 되면 얼마죠? 10% 떨어지면은 22억이죠. 그 20% 10%만 떨어졌다 칩시다. 그래서 만약에 10%만 이제 집값이 하락을 했어? 그러면 얼마가 날려먹어? 2억을 날려먹잖아, 그치? 마이너스 2억을 날려먹지. 이제 앞으로는 2억 날려먹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억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자는 계속 내고 이자는 계속 내야지. 거기다 자산 가격 떨어지지. 그러면 지금 집을 사신 분들 있잖아. 특례보금자리를 통해서 집을 사신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안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내년부터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 이자 높은 이자 내지. 거기다가 집값 떨어지게 되면 뭐 2억씩 막 날라가 버리지. 거기다가 국민 관점 본다면 이 돈이 어디 갔어? 이 수익이었던 것이 세금으로 가가지고 정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 해가지고 그걸 국민들한테 부채로. 아니 국민들이 수익했는데 그걸 부채로 만들어 놔버렸어. 그 부채를 또 누구한테 줬어? 건설사한테 준 거잖아. 건설 쪽에 일하시는 토목. 이쪽으로 결국은 최종 승리자는 누구야? 최종 승리자는 건설 쪽이죠. 왜? 현금을 받았잖아. 돈을 받았잖아. 지금 현금이 중요하지 자산이 중요합니까? 자산 가치 떨어지는데. 지금 자산 가치가 왜 떨어져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금만 보셔도 아시지 않겠어요? 금값이 자산이잖아요. 금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잖아. 자산 중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금이잖아. 근데 지금 어때요? 금값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금값 떨어지잖아요. 자산 가치 떨어지잖아요. 이제 앞으로 봐보세요. 이제 내년에 한번 이제 부동산 가격 빠져봐요. 이게 뭔 국민들한테 혜택이 뭐가 있었어? 어떤 혜택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혜택이에요? 자산 가격 떨어지고 이자를 고이자를 내고 있고 결국에는 최종 돈은 이 국민들의 돈을 어디로 갔어? 건설사로 간 거잖아. 건설 쪽 건설업계로 간 거죠. 건설업계. 건설사라기보다는 건설업계로 간 거죠. 결국에는 뭐 건설업계 기업으로 갔겠지. 결국엔 이 돈은 누구를 위한 거야? 결국엔 이 돈은 건설업계를 위한 거잖아. 이 돈은 결국은 이 돈은 일로 간 거잖아. 건설업계로. 웃기지 않아요?
이게 안 웃겨요? 이거? 봐보세요. 국민들의 그 수익이 부채가 돼 버렸어요. 이게 없었으면 수익이 부채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수익이 부채가 돼 버렸어. 이렇게 되니까는 국민들의 빚이 증가해 버리지. 이게 없었으면 국민들의 빚이 증가하겠어요?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자율도 계속 올라가겠지. 근데 이게 또 건설사들이 또 괜찮냐? 건설사들도 지금 문제인 거지. 왜? 지금 뭐 PF 대출에 대한 연체율도 막 높아지고 지금 건설사들 와 도산하고 있잖아. 40주가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40주가 건설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갖다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문제야. 아니 이미 돈이 갔잖아. 그래도 건설 기업 업계로는 돈이 40주가 간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건설업계가. 그 건설업계 계속 줄도산한다고 나오잖아 기사가. 여기 건설사 부도 난다고 이거 볼까요? 한 달 만에 4곳 와르르 수도권 건설 부도 PF 리스크의 건설 비상 계속 나오잖아. 하루에 1.5개씩 폐업 중소 건설사 부도 2배 늘었다. 한 달 새 건설사 4곳 부도 났다. 이 상황이 참 그렇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네,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